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히구라에서 엉뚱 개그를 담당하고 있는 박쌤 박재용입니다. 이거 읽어야 돼. 안녕하세요. 애드립 폭발 김변 김선욱입니다. 그 써준 대로 읽긴 했는데 왜 나한테 엉뚱 개그 담당이라고 했어요? 내 개그가 어때서? 그리고 김변은 뭐 애드립 최고. 이 작가가 지금 김변 너무 편향돼 있는 건데 이거? 좀 그렇죠. 네. 작가한테 그 뭐라고 하지 말고요. 그 청취자들이 그렇게 메시지를 남겼겠죠. 그 한 청취자가 박쌤의 엉뚱 개구가 재미있다고 올렸대요. 나도 써준 대로 읽는데 말이야. 참. 예. 그 301호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근히 웃겨요. 김변 박쌤 두 분 다. 팥빙슈. 지난번에 못 들어서 몰아 듣고 있는데 김변 애드립이 폭발하네요. 크크.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가끔 폭발하죠. 네. 자, 그동안 히구라가 사실 좀 무미건조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죠. 이 뭐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근데 어쩌다 한번 애드립이나 좀 웃긴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막 좋아해 주니까 참 뭐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가 좀 웃음에 더 치중해야 되나요?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게요. 뭐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또 인생 뭐 있겠습니까? 즐거우려고 사는 건데. 그러게요. 네. 재미있게. 네, 뭐 우리 그 시청자님이 아니라 애청자님들의 고견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개그 요소가 있는지를 좀 살펴서 네. 엉뚱하더라도 좀 재밌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못 우리 노력하다가 썰렁한 거 하면은 더 반응 나쁠 텐데 참 걱정이네요. 그러게요. 자, 어쨌든 더우니까 썰렁하면 좀 추워지고 좋고 뭐 그렇죠. 그런 게 썰렁 개그인 거야 지금. 자, 오늘도 딱딱하고 무거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구라를 섞어가지고 재미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요즘 홈쇼핑이나 TV에 많이 나오죠. 백소 제품 광고하고요. 지금 아주 핫한 그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과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의혹 이 부분을 우리 그 법의학 전문가이신 그 유성호 서울의대 법의학 교수님을 모시고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낱낱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와서 진행하겠습니다. Please listen carefully. 9개 병원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최소 40명, 최대 400명의 희생자. 그러나 16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 그 남자 좋은 간호사. 우리 병원에 연쇄살인범이 있다.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소개된 희대의 연쇄살인범 찰스 컬렌의 소설 같은 실화. 그 남자 좋은 간호사. 우리 병원에 연쇄살인범이 있다. 절찬 판매 중.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년의사 신문의 송수연 기자 그리고 김은영 기자 두 분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영입니다. 예, 지난 방송에서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설명회를 가진 뒤에 대한의사협회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설명회 자체가 무산됐다면서요. 이 소식부터 간단하게 전해주시죠. 간단히. 네, 사람들이 이거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재미없는 것 같아요. 간단히 해줘. 간단히 의료계 내부에서 취소하라는 요청이 빗발쳐서 결국 의협이 취소했습니다. 아니 근데 설명회 요청도 의협이 했던 거 아니에요, 먼저? 네, 맞아요. 그 의협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둘러싼 내부 논란을 좀 정리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7월 21일에 복지부가 직접 의협에 와서 의료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복지부가 이를 수용해서 하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이 복지부 설명회 끝나면 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나 시도의사회장들 이렇게 다 모아서 긴급회의를 열고 논의를 좀 해보자 이랬었는데 결국 취소해라라는 요구들이 빗발쳐서 취소했습니다. 불참하겠다는 곳들도 많았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설명회 하기로 한 그날 몇 시간 앞두고 취소하는 바람에 복지부는 되게 당황했다 그럴까요? 황당했다 그럴까요?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당일 반나절 한 6시간, 7시간 전에 바로 취소한다는 통보를 해와서요. 아마 그래서 이 때문에 의협 추무진 회장이 리더십에도 상처를 좀 받았을 것 같은데요.
이게 공개적으로 추 회장이 밀어붙여서 했던 설명회인데 그냥 자체적으로 내부 논의해서 또 그냥 요청했던 설명회를 취소하고 이런 과정이 벌어지면서 외부에서도 너무 리더십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비판적으로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추 회장의 어떤 리더십, 뭐 경기도의사회하고 비대위가 대놓고 안 도와주는 거네요 지금. 경기도의사회랑 비대위, 뭐 전의총, 평의사회, 그러니까 내부 의료계 내부 조직뿐만 아니라 네. 그 임의 단체라고 하죠. 네. 전의총, 전국의사총연합이나 대한평의사회 이쪽에서도 설명회를 만약 개최하면 와서 물리적으로 막겠다라는 식으로 반발을 했었고 안에서도 회의를 해도 우리는 불참하겠다. 그럼 왜 그 추 회장을 회장으로 뽑았대요? 뽑았으면은 그분의 객관식 문제였기 때문에 참나. 세 명 1번, 중에 2번, 한 3번 명. 중에 2번을 뽑았는데 예. 뭐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있고 이 논란 과정에서 추 회장이 처음에 네. 약속했던 게 원격의료 시범 사업이나 이런 의정 합의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던 거여서 네. 지금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되기는 했지만 임기가 10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10분의 1이 지난 건데. 벌써 레임덕이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너 있습니다. 되자마자 레임덕. 네, 뭐 휴가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선거가 이제 시작되는 거다. 법정 관리인도 뭐 이런.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러게요. 참나. 우리도 휴가 끝나고 나면은 그럼 차기 선거 관련되는 내용 다루나요? 네. 네, 여기까지 하시죠 이거는.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네. 그러면 정부가 원격 모니터링 시범 사업은 단독으로 앞으로 추진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어쨌든. 네, 의협이 원격 모니터링이나 원격 의료 시범 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해서요. 오늘 24일까지 입장 표명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복지부에서 의협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한 만큼 아마 복지부 단독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나중에 또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네. 이번에는 김은영 기자, 서남의대 관련 소식이 또 있는데, 자 지난 7월 11일자 방송에서 그 서남의대 부실교육 현장 자세히 다뤘었잖아요. 당시 서남학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교육부가 사실상 패소했고, 그러면서 서남의대 폐지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다른 방법으로 서남의대에 칼을 겨누고 있다고요? 네, 이 부속병원이 없는 서남의대에 대한 임상 실습 교육 평가를 진행해서 이를 토대로 신입생 정원을 100% 감축한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신입생을 아예 선발하지 못하도록 제재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4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서남의대와 협력병원을 맺은 전주예수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평가 결과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서남의대에 시정명령을 내려 오는 29일까지 이행하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병원 전문의들에 대한 교수 임용이 형식적으로 지적됐다는 부분과 전공의가 아닌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수진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부분 등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7월 29일이겠네요. 7월 29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서남의대가 제가 볼 때는 이 숙제를 갖다가 이행 못할 것 같은데 못하죠, 당연히. 예, 왜냐면 예수병원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1차로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예.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대는 실습교육 의무 1차 위반 시 해당 학과 100% 모집 정지, 그리고 2차 위반 시에는 해당 학과 폐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서남의대가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행정처분위원회를 여는 등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서남의대 폐지를 바라는 학부모들은 이번 교육부 조치에 희망을 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남의대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기간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집회의 주요 내용은 빨리 행정처분해라. 네. 네. 그러니까 여기는 네. 지금 참 재밌네요. 네. 다른 뭔가 괜찮은 대학 곳에서 네. 인수해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짠하지 않는 예. 이상은 자체적으로는 지금 해결 방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재밌다고 표현한 건 좀 시정하겠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 의평원 인증을 받는 게 네.
매우 어렵더라고요. 이게 뭐 교수가 몇 명, 그 전문의가 몇 명이 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보니까 뭐 이 기초가 뭐 25명인가 이렇게 최소한 있어야 네. 되고 임상의사도 최소한 뭐 85명인가 있어야 되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지금 숫자만 하면 되니까. 근데 거기에 더해서 연구 실적이 실적 있어야죠. 예, 논문이 뭐 논문 최근 있어야죠. 얼마 동안에 뭐 네. 100편 이상 뭐 이렇게 있어야 그렇게 된다거나 뭐 되죠. 연구비가 얼마 이상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네. 이거는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는 아무도 못 맞추는 거걸랑요. 그렇죠. 네. 그거 일반 병원에서 그거 한다고 뭐 다 일반 병원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추구하는 데지 연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협력병원 체제로 가면은 한계가 있다. 예, 그래서 지금 네. 뭐 전주예수병원이 병원으로는 훌륭한 병원일지 모르지만 의과대학 학생 교육병원으로는 택도 없다라는 게 지금 의평원의 입장인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법원 판결은 졸업생 이미 졸업한 사람들이 그 졸업 안 한 걸로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거, 예. 그래서 뭐 의사 면허도 취소되고 이런 불이익을 막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였고 결국 이대로 가면은 서남의대를 네. 문을 닫게 하겠다라는 게 예, 정부의 1차적으로 입장이에요. 추가로 뭐 안 뽑고 그다음에 그렇죠. 폐쇄하고 네. 네. 한번 아마 못 뽑으면 그 다음 해 뽑게 될 가능성도 그렇죠. 없잖아요. 예, 예. 몇 년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는 상황이 음. 되는 거죠. 자, 다음 소식은 펠로우 관련 소식인데요. 흔히 펠로우라고 부르는 그 전임의 다 아시겠지만 뭐 이제 전문의 자격을 딴 다음에 또 교수를 목표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더 세부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1년, 2년 이렇게 대학병원에 남아 있는 의사들을 말하는데요. 교수가 아닌 스텝을 말하는 건가요? 스텝이라고 안 하나요? 뭐라 그래요? 스텝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교수를 말하는 교수를 거고 말하는 거고. 펠로우는 전문의를 따고 막 따고 나와서 이제 예, 1년, 부교수, 뭐 조교수, 뭐 정교수 뭐 이 되기 전 단. 그렇죠, 그렇죠. 예. 어. 그 조교수가 되려고 지금 이제 노력하는 네. 공부하는 사람. SCB. 네. 예. SCB는 뭐예요? 일꾼. 응? 스타크래프트 안 해보셨어요? 일꾼? 아 몰라요. 아 대학병원의 일꾼. 그분들이 일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네. 전공의들이라. SCB 예. 그 일꾼, 스타크래프트 일꾼이에요. 예.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스타크래프트도 즐겨하는 의료 전문 변호사가 진행하는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 펠로우들은 지금까지는 법적으로는 뭐 이렇게 정해진 규정 같은 게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정부가 이 부분도 좀 관리라는 걸 좀 해볼까 이런 구상을 하는 모양입니다. 송 기자 좀 전해주시죠. 네, 보건복지부가 일단은 그 전임의들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는데요. 그 최근에 전임의 제도의 현황과 관리 방안 개발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습니다. 이 그 연구 용역을 내는 이유로는 그 전임의 과정이 전공의 과정을 마친 후 이뤄지는 만큼 전공의 교육 과정과 전임의 교육 과정은 상호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에 전임의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전임의 과정이 전공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서 졸업 후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복지부가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수련 제도는 지금 전공의 과정 후에 전문의 취득까지만 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전문의 취득 후에도 교육이 더 필요한 상황, 뭐 이라면 교육 과정 전체를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네요. 네. 네. 그 뭐 제가 볼 땐 교육 과정이 전공 또는 전문 이 전문 과목을 갖다가 국가에서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복지부가 관리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병원의 어떤 직원인데요. 이거 참 그걸 관리를 하겠다. 그렇죠. 전 의사의 공무원화 하려고 싫어요. 어떻게 네. 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참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뭐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고 현황을 알아보자 뭐 연구 용역을 발주한 수준이니까 아직은 뭐라고 말을 할 게 좀 적기는 한데요. 네, 그 복지부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전임의 수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대략적으로 한 3,000명에서 4,000명 사이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복지부에서는. 많아요? 3,000명에서 4,000명. 지금 그 전공의 한 연차에 그 TO가 한 3,000 몇백 명? 뭐 그 정도 되잖아요. 3,300~400명 되던가요, 요즘? 근데 전임의 전체 숫자가 3,000명에서 4,000명이라는 건 한 연차만큼이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봅시다. 만약에 전임의를 1년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한 2년 하거든요. 3년, 4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2년씩 한다고 치면
전체 전문의 취득자의 반 정도가 전임의를 한다는 뜻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임의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전공의 과정을 모두 마쳤는데도 교육이 모자라서 때문인지 모자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좀 최근에 의학이 빠르게 발달하다 보니까 뭐 새로운 기술을 좀 더 배우고 싶어서 남아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공의 때 다 못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이 나오면 어쩔 건데 정부에서 레지던트를 5년으로 늘리나 그러면? 전공의 자격을 주지 말아야죠. 그러면 전문의 자격을? 전문의 자격을. 그러니까 그럼 레지던트 기간을 늘릴 거야. 뭐 아니면은 모두 다 강제로 전임의를 하라고 강제할 거야. 뭐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계획 없는데 물어봐서 연구 미안해요. 용역 내용이 뭐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 일단 연구 용역을 계획만 세워놓고 입찰 공고를 세운 거니까 연구 용역 내용을 보면 좀 약간 유추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연구는 뭘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수련 병원별, 과목별, 진로 과목 내 분야별, 연도별 전임의 현황부터 일단은 파악을 하고요. 전임의 업무 어떤 걸 하는지 뭐 진료, 수술, 연구, 교육 뭐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병원 내 전임의 근무 여건이나 처우나 전문의 고용 시 전임의 연수 여부에 따른 처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요. 전임의 수련과 연계한 전공의 수련 목표 및 그 수련 프로그램 개발 계획 마련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임의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와 의료자원 관리 대상으로 포함할 근거를 좀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전임의 제도 그러니까 제도권 안으로 넣어야 되는지 말지 이 필요성 여부도 좀 판단을 해보겠다. 그리고 전공의 교육 체계와 연계 분석을 통해서 전반적인 졸업 후 교육 체계 개선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자. 뭐 의료자원 관리 측면에서 전임의 제도에 대한 법률적 인정 및 지원 체계 수립 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 체계 수립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요? 네. 전공의들한테나 지원 좀 많이 하라고 하시죠. 왜 또 해야 될 부분도 안 하면서 새로운 지원 체계 수립을 모색하겠다고 제가 볼 때는 하는지. 관리 쪽에 더 그러니까요. 규제나 관리만 감독, 하겠다고 말하면 예. 좀 그러니까 지원도 네, 같이 그게 의미가 그런 것 같은데. 예. 이게 그 특히 전임의 교육 연수 과정에 대한 기준과 평가, 관리, 감독 등에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고 연구 결과 나오면 이를 수행할 기구를 조직할 계획도 있다. 제가 볼 때는 전임의들이 집단 파업하고 하는데 많이 동원이 되니까 그 사람들 관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기구를 또 만든다고요? 네. 정말 뭐 저기 퇴직 공무원 갈 자리가 더 필요하대요. 왜 또 이거를? 관피한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전공의 제도를 둔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공의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걸 학회 쪽에다 맡길 것이냐, 민간에 맡길 것이냐, 정부가 할 것이냐 해서 우리는 정부가 할 거로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뭐 다른 나라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적인 기관에서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럼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를 해서 이제 전문의가 됐어요. 이 사람이 개업을 하던 아니면 그 수련병원에 남아서 더 교수가 되기 위한 또 그 업무를 하면서 그 과정을 밟던 이건 개인의 자유 영역이거든요. 또 수련병원하고의 개별적 계약 관계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다가 보건복지부가 뭔가 뭐를 대놓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네, 뭔가 과도한 정부의 개입이 아닌가라는 느낌은 일단 크게 일단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일정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뭐 계획대로라면 복지부 계획대로라면 7월 중에 전임의 제도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고요. 8월 중에는 본격적인 방문 설문 조사를 거쳐서 9월에 정보 분석 및 결과를 도출하고 10월에 중간 점검을 하고 11월에 보고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복지부가 연구 용역을 냈을 때의 계획이고요. 만약 연구 용역 기관이 선정되고 나면 좀 변경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복지부가 그냥 괜히 쓸데없는 일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그렇죠.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목표가 있고. 이 숨어 있는 목적은 아니면 숨어 있는 배경은 뭐가 있냐면 전임이 아까 3,000명에서 4,000명이라고 했는데 그 대부분이 빅5 소위 거기에 몰려 있걸랑요. 그거를 뭔가 좀 그 현상 그거를 타개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숨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몰리지 않도록. 네, 너무 빅5가 비대해지고 있는 그 현상하고 그러니까 빅5 집중 현상하고 펠로우들의 이 빅5 집중 현상하고가 서로 이렇게 좀 맞물려 있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싶어 할까? 이 3,4,000명 중에 관리가 될까요?
관리가 안 되겠죠. 전공의도 그렇게 되면 관리를 하고 있는 전공의도 빅5에 몰려 있잖아요. 전공의는 최소한 그래도 그 교수 뭐 N-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수 몇 명당 몇 개 이렇게 TO가 정해져 있고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병원 TO를 다 합치면 지원자 숫자랑 대체로 그래도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쏠림 현상이 있어도 펠로우만큼 심각하지는 않걸요. 아, 그러니까 전공의는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데 네. 이제 펠로우로 전임의는-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서울 빅5로 그렇죠. 다 들어온다. 빅5에 있는 거죠. 쏠린다. 네. 음. 그게 이제 빅5 비대화 현상을 더 심화시킨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만약에요. 이건 뭐 전혀 이 정부가 한 얘기가 아니지만 그냥 추측인데 빅5에도 뭔가 규정 교수 숫자 대비 뭐 몇 명까지만 할 수 있다 전임의를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가지고 현재 빅5에 있는 전임의 숫자를 예를 들어서 절반으로 줄여버린다 그 TO를 그리고 나머지 더 전임의를 하고 싶은 사람은 다른 병원 가서 하도록 유도를 한다 이렇게 정책을 펴잖아요. 그러면 전공의들이 싫어할 걸? 전공의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건 위헌이죠, 위헌. 어떻게 그걸 뽑고 말고는 다 그 대학 빅5의 계약 자유의 원칙하고 채용 근로 자유의 원칙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거기 채용된 건데 그거를 못 하게 한다? 이상하네. 근데 그거는. 거기 제한한다고 그 사람들이 다른 병원에 취직은 할 수 있어요? 취직이라뇨. 다른 병원 전임의들을 이제 다른 대학병원들로 아니 지금도 빅5가 아닌 다른 수많은 병원들은 전임의를 뽑고 싶은데 지원자가 없어서 못 뽑는 거예요. 전임의라는 게 어쨌든 전문이잖아요. 전문이 네. 딴 분들이라서 일하고 이 임금은 비교적 싸게. 그거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 질서에 따라서 현재는- 좋으니까 글로 간 거지. 그걸 그리고 솔직히 억지로 이제 그 뿌려요? 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이제 이 경력이나 학력 세탁하는 분들 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출신 의과대학이나 이 수련 병원들보다 좀 더 좋은 병원에 뭐 더 유명한 병원에 가서 그 펠로우 이력을 했다. 쌓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이제 만약에 못하게 한다면 근데 위헌까지 갈까? 예를 들어서 전문의도 그러니까 펠로우도 약간의 피교육자 신분이 성격이 들어있다. 세부 분과 전문의 뭐 이런 거 네.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하는 교수 숫자 몇 명당 몇 명까지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면 위헌까지는 생각 못 해봤는데 역시 전 제가 볼 때는 법률가는 위헌이에요. 딱 들으니까 위헌이에요. 이거는. 그럼요. 복지부에 전해주세요, 송 기자. 위헌이래. 위헌이죠, 그거는. 만약에 이 펠로우를 현재 뽑고 있는 그 현재는 뭐 많이 원하는 대로 뽑고 있는데 이게 숫자를 확 줄여가지고 몇 명만 딱 뽑을 수 있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더 큰 위헌이죠. 왜냐하면 병원을 운영하려면 의사 인력이 필요한 거고 의사 인력 중에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니네 병원은 몇 명만 뽑아라 전문의를 그러면 그거는 업무를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 네, 그거는 제가 볼 큰 때는 빅5 병원도 싫어할 거고 빅5에 가서 펠로우를 하고자 하는 전공의들도 직업 싫어할 수행의 자유도 거기는 한데 예, 네. 한데 지금 김변은 어쨌든 현재 빅5의 이 비대화 현상은 뭐 괜찮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혹시? 갑자기 왜 그러세요? 왜 아니. 저걸 갖고 그러세요? 예. 아니 그러면은 그 얘기는 무슨 논리랑 똑같냐면 그럼 네. 왜 우리나라는 현대 자동차만 이렇게 커줘도 네. 되냐? 네. 기아 자동차만 2개가 하면 되냐? 아시아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네. 뭐 동아 자동차도 있었고 대우 자동차도 살려내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건데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요. 어차피 우리나라가 시장 경제 질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자 생존에 자본주의적인 이거의 결과론적인 갖고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뭐 그렇긴 맞아요. 맞긴 예. 맞는데 빅5가 우리나라에 빅5가 있는 것도 네. 참 우리나라가 훌륭한 거죠. 다행이에요. 빅2가 아니라 빅2만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요. 나은데. 예. 네. 하긴 뭐 그렇잖아요. 삼성, LG 끝. 네. 뭐 이렇잖아요. 전자제품은. 하긴 그 지금 25년인가 됐는데 아산병원 생긴 지가 하여튼 그 20여 년 전에 아산 삼성이 안 생겼으면 지금 뭐 빅2, 빅3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겠네. 현재는. 그럼요. 굉장히 플레이어들 5명 정도면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에 5명 정도면 대단한 거죠, 사실은. 네, 어쨌든 뭐 다 김변도 알고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지방 대학병원이나 이제 빅5를 제외한 병원들도
좀 이제 성장을 하고 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몰리는 게 문제인 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전임이 TO 이런 거를 관리하면서 뭘 하겠다 이거는 좀 그러게요. 곤란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라든지 법률적으로 그거를 위헌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뜯어 고치는 건 교각사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각사루. 네. 네. 교양 있는 시간이 지나면 네. 우리나라는 전부 다 다양성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해외 환자만 봐도요. 해외 환자들이 빅5만 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에도 많이 가요. 네, 지역에도 많던데요. 네. 왜 그럴까요? 다양성 어떤 그런 거 이런 거 좋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너무 과도한 관내 개입은 그치 않아도 수가 통제, 건강보험제도, 당연지정제 이걸로 그 어떤 왜곡 현상이 심한 우리나라에 계속 관이 개입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진 않다고 봅니다. 네. 다음 소식은 광고 듣고 와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훔치는 사람.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장기와 뼈, 살아있는 사람을 사고 파는 섬뜩한 지하세계. 삶과 죽음이 냉정하게 현금으로 거래되는 시장. 전 세계 장기 브로커, 뼈도둑, 혈액농장, 아동 납치범 추적에 관한 이야기.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서점에 있습니다. 다른 소식 알아보죠. 김변 백수호 알아요? 백수호? 뭐 요즘 홈쇼핑에 나오는 거? 백수가 된 무슨 오리예요? 뭐예요 이게? 그 전 뭐 전혀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광고 보고 알았는데요. 갱년기 여성한테 뭐 좋다고 알려져 있대요. 아, 자, 근데 이제 효능 뭐 효과에 대한 논란은 뭐 일단 모르겠고 최근에 이제 그 지상파 또 뭐 종편 이런데 이상한 이게 광고인지 캠페인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게 자꾸 나오더라고요. 갱년기 바로 알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김변 봤어요? 아니 못 봤는데. 아, 스타크래프트는 하는데 TV는 안 아니요. 보는 거예요. 그 네. 저기 그거는 예전에 20년 전에 한 거고요. 네. 상식이에요, SCB. 그래요, 참. 네. 예, 스타크래프트는 한 번쯤 해봐야 되는데 예, 제가 너무 상식이 없습니다. 지금 송 기자님하고 김 기자 다 알아듣지 않았나요? 아. 게임을 안 해서 아, 잘 인생이 게임 아니에요? 아, 여긴 다 안 한대. 아니, 그러니까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기 청년의사의 아니, 중독된 두 대한민국. SCB가 자기가 SCB인지 모르고 있네. 야, 박세미 커맨드 센터고요. 두 분은 SCB예요. 열심히 광물 기사 해갖고 근데 와가지고. 요즘은 스타크래프트 말고 뭐 딴 거가 제일 유행이죠. 게임 몰라요?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까지예요. 네. 네. 스타 이후에는 끊으셨군요. 네. 네. 그래요. 근데 이 광고가 언뜻 보면 공익 광고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이게 특정 회사를 홍보하는 광고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다고요? 누가 송 기자가 전해줄까요? 네, 그 말씀하신 광고는 대한갱년기 학회가 진행하고 있는 갱년기 바로 알기라는 제목의 공익 캠페인 광고입니다. 지난 5월부터 MBC, 뭐 SBS 같은 공중파 방송과 뭐 MBN, JTBC, TV조선 이런 종합 편성 채널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걸 보고서는 이 공익 캠페인이 백수호 등 복합 추출물 원료를 개발한 N사의 광고성 캠페인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N사가 어디예요? 우리 말해도 되잖아. 이거 뭐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아, 모르는 회사인데. 네, 저도 처음 들어본 회사예요. 그 어떤 부분이 광고성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는 부분이죠? 네, 좀 광고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캠페인 광고는 한 가족이 등장하고요. 식사 후에 음식을 남긴 것을 본 엄마가 심하게 짜증을 내자 딸과 남편이 그런 엄마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근데 이때 그 대중들에게 되게 친숙한 분이시죠. 그 오한진 의사가 전문의가 지금 대한갱년기학회 회장인데요. 이 오한진 회장이 등장해서 갱년기 증상에 대해 설명을 하고요. 갱년기 대처법으로 갱년기에는 식사 조절이나 운동 등도 도움이 되지만 최근에는 백수호 등 복합 추출물 같은 갱년기 현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개발돼서 갱년기 대처가 쉬워졌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 짐작하시겠지만 여기서 나온 백수호 등 복합 추출물입니다. 이
백수호 등 복합 추출물은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인 아까 말씀드렸던 내추럴 엔도텍 회사가 그 백수호 속단 당귀 등을 배합해서 만든 성분으로요. 이를 이용해서 제조된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고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여러 개의 그 기업이 백수호 관련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거는 뭐 다들 아실 텐데 이들 제품 대부분이 이 내추럴 엔도텍 이 개발한 성분을 원료로 해서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갱년기 공익 캠페인이 실제로는 이렇다 보니까 이 내추럴 엔도텍 제품을 홍보하는 수단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후원도 하고 있고요. 광고에. 수단이 뭐 맞겠네요. 네. 갱년기 학회나 내추럴 엔도텍 회사한테 물어봤나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직접 출연을 한 갱년기학회 오한진 회장은요. 그 만약에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 봤을 수도 있겠다. 뭐 일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점은 인정을 했지만 그 캠페인의 원래 목적은 병원이나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갱년기를 극복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다. 그 특정 업체를 선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 내추럴 엔도텍 측도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갱년기 바로 알기 캠페인을 진행했고 갱년기에 대한 인식 전환에 기여해서 여성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캠페인을 후원했다. 뭐 바른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해서 제작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 뭐 말씀드렸던 그 백수호 등 복합 추출물을 이쪽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상표로 오인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제품명이 일단은 아니고 성분명으로 나갔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 이런 그 입장입니다. 백수호 상품들에 다 백수호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성분명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상품명이기도 한데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이게 갱년기에는 식사 조절이나 운동 등도 도움이 되지만 최근에는 백수호 같은 성분이 개발되어서 갱년기 대처가 쉬워졌다. 요렇게 이제 갱년기 학회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보통 일반인들이 들으면 그동안은 식사 조절이나 운동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백수호가 나와서 이걸로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의료계의 전문가들은 그거 말고 지금 현재 일반적인 갱년기 치료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제일 첫 번째 그 교과서적인 방법은 호르몬 치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호르몬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이요법과 운동 이런 거 하는데 호르몬 치료 얘기는 싹 빼고 운동 식이요법 말고 백수호도 있습니다라고만 이제 캠페인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약간 논란을 글쎄요, 이 캠페인으로 봐야 될지 광고로 봐야 될지 규정이 있어요? 있어요. 돈 내면 광고하고 돈 안 내면 캠페인 아니야? 그 건강 일종의 백수호도 건강 기능식품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허위나 어떤 의약품 내지는 뭐 등등의 어떤 이렇게 유도성 광고 이런 것들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보면은 거기 이 오한진 회장이 말로 설명하는 거 말고 화면에 보면 그 신문 광고 같이 생긴 거가 크게 이렇게 클로즈업이 돼서 나오는데 그 광고에 그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백수호 등 복합 추출물 갱년기 현상 10가지 개선. 이렇게 적혀 있는 큰 글자가 TV 화면에 이렇게 가득 채워져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금지돼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누가 이거 만약에 고발하면은 그렇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예. 기사로 근데 이미 나갔으니 인지 수사? 그렇게까지 검사들이 예. 부지런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은. 네. 예. 근데 이걸 이제 의료인이 나서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그러니까 심지어 화장품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의사들이 나서서 그 광고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화장품들은. 네. 그래요. TV 요즘 돌리다 보면 홈쇼핑에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저거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은 뭔가 그러니까 자기가 비타민, 개발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개발한 거는 양반이에요. 자기가 어디서
좋은 걸 발견해서 미국에서 수입해 왔다면서 그러고 팔시더라고요. 추천하거나 뭐 네. 자기가 지정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화장품법 같은 경우는 의사가 건강기능식품도 건강기능식품은 그런 규정은 없고 없어요. 화장품에만 있어요. 화장품법에는 오히려. 있고 건강기능식품이 화장품보다 더 사람 몸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그런 규정이 지금 김변희 국회 가서 그런 그 법안 하나 발의 좀. 그거 하려고 국회 가지는 않죠 사람이. 예, 좀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번 국회 가려고 친구도 밀어내고 20년 지기 친구도 막 이러고 그런 게 국회예요. 그리고 합종 연행하고 아니 뭐 갈 계획도 막 없는데 가서 이렇게. 막 양심 선언하고 막 이래야지 그게 아무나 가는 데예요. 그러니까. 예. 네. 저는 자격 미달입니다. 능력이 아직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좀 더 못돼져야 갈 수 있는 곳이 국회군요. 꼭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예. 그럼 뭐, 반드시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 곧 죽어도 못 간다고는 안 그러고 안 간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가 지금? 못 갑니다. 네. 자, 뭐 넘어가죠. 네. 하여튼 네. 그 백수호 관련해 가지고 혹시 뭐 진짜 위법적인 사항이 혹시 없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일반 시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없는지, 이런 거는 좀 더 우리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네, 지금까지 송수연, 김은영 기자와 함께 한 주간 있었던 보건의료 분야의 여러 뉴스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딱하고 골치 아픈 주제임에도 추리소설을 읽듯 재미있다.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장 개념 의료를 정독할 것을 권한다. 프레시안.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을 주장하는 책들 속에서 이슈를 판단하는 눈을 키워주는 반가운 책. 조선일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적절할 뿐더러 부족함이 없다. 오마이뉴스.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자, 저희가 지금 7월 25일자 방송 녹음하고 있는데요. 녹음하고 있는 날은 7월 24일입니다. 오늘이 세월호 침몰 사고 일어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100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서 참 답답한데요. 세월호 특별법 제정도 또 수사권, 기소권 등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 차이로 진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검경뿐만 아니라 군대까지 총출동해도 찾지 못했던 세월호의 실제적인 소유주인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이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병헌의 시신을 40일 전에 경찰이 발견해놓고 이제 와서 유병헌의 시체라고 발표하는 것을 두고 갖가지 또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병헌 씨가 죽었다는 경찰의 발표를 믿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예. 자, 유병헌 시신 발견과 관련해가지고 각종 괴담들도 난무하고 도대체 정부가 뭘 어떻게 했길래 이 발견된 시신을 40일이 넘도록 유병헌이라는 사실을 몰랐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이 분야의 전문가 전화 연결해가지고 제대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빠른 히포크라테스 역시 신속 정확합니다. 예. 자, 서울의대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 교수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 법의학자들이 언론으로부터 전화 굉장히 많이 받는 갑자기 시즌이 됐어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네. 거의 없는 일인데. 네, 주로 안 좋은 일 있을 때. 네. 그 선생님도 연락 많이 받으셨어요? 아, 네, 뭐 유병헌 시신 발견되는 날 정말 많이 왔죠. 네. 자, 다른 언론이랑 인터뷰할 때 하셨던 것보다 좀 더 이렇게 더 재미있게 말씀해 더 주시면. 깊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자,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발견된 시신이 유병헌 씨는 맞을까요, 진짜? 아닐지도 모른다는 막 괴담들이 있어가지고요. 아, 네, 여러 사람이 심지어 제 처도 네. 그런지 물어보고 그러는데요. 네. 지금 송수현 PD도요 아니래요. 네, 회사 내 저희 회사 내 기자들도요 아닐 것 같다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신뢰의 문제인데 이제 우선 그 객관적인 과학적 검사는 우리가 프라이머리 아이덴티파이어라고 영어로 부르는 게 있는데요. 네. 시신이 있을 때 그걸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하냐면 눈으로 봐서 이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네. 그게 상당히 부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지문이랑 네. 그다음에 유전자 검사, 그다음에 이제 영상 검사, 우리 CT나 아니면 단순 방사선 촬영을 해갖고 네. 그 사람의 특징을 확인하는 게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뭐 주요 프라이머리 아이덴티파이어라고 부르는 네. 그런 거라 부르는데요. 우선 그 이번에 발견된 시신에서 그 지문을 부분 지문을 잘 떴지만 부분 지문이긴 하지만 지문에 일정 정도 일치가 됐고요. 근데 그 부분 지문 자체는 사실 통계적으로 볼 때는 100%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 플러스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요. 네. 아마 그 처음에 뼈로 이제 검사를 했는데 넓적다리뼈 대퇴골, 네. 대퇴골로 그 검사를 했는데 그 안에서 처음에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좀 늦어지거든요. 뼈는 좀 묵히고 국가수의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조금 그 뼈 같은 건 좀 더 지연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지연을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겠죠. 유병헌 씨랑 그 확보해 놓은 거랑 비슷해갖고 네. 똑같아갖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행한 게 미토콘드리아 DNA라고 그래서 그건 모계로 전해지는 그 DNA인데요. 네. 그거랑 이제 성염색체라고 그래서 Y 염색체를 검사를 했어요. 네. 근데 뭐 이 형제 간에 비교를 해보면 모계가 같으니까 네. 미토콘드리아 DNA가 맞고 또 확보해 놓은 그러니까 뭐 유병헌이라고 생각해놓고 확보해놓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확보해놓은 DNA와 비교를 해보니까 맞다. 여기까지만 되면 또 의심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자식 유대균 씨 첫째 아들 DNA랑도 비교를 해갖고 이게 예전에 사담 후세인 죽었을 때도 뭐 이게 진짜 후세인이냐 네. 이랬을 때도 아들의 DNA, 사망한 아들의 DNA와 역추적해갖고 증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 후세인 맞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음. 똑같이 이번 경우에도 그 유병헌 씨의 아들 확보해놓은 DNA로 첫째 아들 도망 다니고 있지만 네. 그 사람 DNA를 갖고 확인해봤더니 맞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괴담은 아니 그 뭐 바꿔치기 할 수 있지 않냐. 네. 이제 그렇게까지 나오면 뭐 사회 신뢰가 완전히 그럼 할 말이 무너지는 없는 거죠. 아예 네. 조작이다 그러면은. 네. 근데 이제 네.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나온 거면 100%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프라이머리 아이덴티파이어 중에 세 번째인 그 얼굴 사진을 찍어서 치아 구조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치과 기록에서. 네. 네. 그래서 이런 그런 기록까지도 이제 이거는 전문가 직접 얘기를 나눈 건데 뭐 우리나라에서 하시는 분이 몇 분 없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히 또 맞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모두 다 만족시키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음모론 또는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도 뭐 조작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긴 힘들어요. 세 가지 다 조작하기에는 사실 정부 역량이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예. 그 정부의 조작 역량이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네. 우리가 뭐 흔히 CIA나 뭐 영화를 보면 네. 미국 정부에서 뭐 이렇게 뭐 뭐든지 조작하고 이런 게 네. 미국은 몰라도 제가 오랫동안 경험한 결과 아, 우리나라는 안 된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아, 미국에 비해서 조작 능력이 네.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예. 그럼요. 뭐 또 이게 누구나 한 명이라도 뭐 양심선언을 하게 되면 네. 그렇게 조작할 수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요. 또 이렇게 되면 또 FBI, CIA 개입설 뭐 이것도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예, 예. 그렇게까지.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네. 이게 확실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저기 세 번째 그 일치를 시키는 것 중에서요. 지문하고 DNA하고 영상 요 부분인데 영상은 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언론에서도 텔레비에서도 제가 못 들었던 얘기인데. 그 왜 치과 치료 받은 사람은 예. 뭐 이렇게 어금니 뭐 하나에 뭐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 뭐 아말감 뭐 이런 것 기록 예, 그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치아의 형태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 전 유병헌 회장이 그런 진료 기록을 안 남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네. 그래서 유병헌은 치과도 안 다닌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다녔지만 모든 기록을 안 남긴다. 그래서 그걸 입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네, 그러니까 그 사진으로 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우예슬 옛날에 사건 때도 네. 그때도 그런 그 얼굴 사진 있죠. 그냥 그냥 일반적인. 갖고도 예. 이 치아의 모양이나 이런 걸 확인했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뭐 숨기는 건 맞는데요, 그분이 그걸 확보를 해갖고, 네네 네. 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아마도 그 본인이 아니냐가 큰 이슈인데, 네. 그거는 좀 믿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신문 기사들을 쭉 보다 보면 백골화가 80% 진행됐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근데 그게 그 발표하신 분이 아마 순천 경찰서장님인가? 네네. 직위 해제 뭐 이렇게 들었는데 네. 그분이 처음에 말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백고라라는 거는 어. 우리가 보통 백고라라 그러면 시신의 전체 연부 조직, 즉 물렁한 조직 있죠, 근육, 네. 피부 뭐 이런 게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게 이제 우리가 보통 백고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땅속이랑 우리가 뭐 법의학적으로는 128이라는 공식이 있는데요. 지상에서 1년이면 땅속은 8년 이렇게 돼요. 따라서 완전 백고라가 되는 거는 공기 중에서는 1년에서 1년 반으로 교과서적으로 돼 있고요. 네. 땅속에 묻으면 뭐 8년 뭐 이렇게 기다려야지 완전 백고라가 되거든요. 1, 2, 8이요? 2는 그 수중. 2는 뭐예요? 수중? 익사요. 수중. 아, 수중에서는 네. 되면. 네. 네, 그래서 어. 그 뭐 그렇게 백고라라는 게 그런 건데 뭐 일반 국민이 듣기에 아니 뭐 사망한 지 18일 뭐 네. 최대한 18일인데 네. 그때 어떻게 백고라가 되냐 이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시신 뭐 요즘에 최근에 떠돌더라고요. 시신을 아마 누가 노출했는지. 아, 사진이 있어요? 네네. 사진이 노출돼 있고 저희도 또 여러 자문 때문에 확인을 해보면 그거는 이제 백고라가 아니고요. 시신이 잠식돼서 이게 잠식이라 표현은 뭐냐면 부패 플러스 네. 곤충들에 의해 야, 예. 특히 구더기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면 네. 이렇게 먹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남아 있는 게 그 뼈는 뭐 먹기가 힘드니까 뼈가 노출된 부위가 굉장히 많아요. 얼굴도 뭐 거의 우리가 해골만 거의 없고 이마랑 뭐 머리 쪽 뒤쪽은 조금 남아 있고 그런 것만 좀 남아 있어서 그걸 백고라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아마 그분이 경찰분이니까 잘 그 모르겠어요. 하여튼 뼈가 육안으로 보이기는 했다는 거죠, 일부에서. 그렇죠. 노출됐죠. 많이 노출됐죠. 그러니까 그분이 또 말도 잘못했네요. 수사도 잘못했지만. 네, 그러니까 예. 조작 능력이 없다는 게 그럴 수 없어요. 아, 참나. 아유, 웃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 국민들이 자꾸 그 의혹을 갖는 게 경찰이 하는 일이나 검찰이 하는 일이나 계속 드러나는 게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상황을 연출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분들이랑 잘 뭐 많이들 접하고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은 되게 성실하고 그런데 가끔 이런 뭐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수뇌부라고 할까요? 뭔가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냉철하게 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구더기 이런 그 벌레들이 먹어가지고 네네. 뼈가 일부 노출이 됐다고 하셨는데 네네. 18일 만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1, 2, 8 법칙에서 일반적으로 지상에 이렇게 있을 때 당연히 거기도 벌레가 생길 텐데 그때는 왜 보통 1년 걸린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 완전한 백고라라는 건 정말 뼈만 남고 인대 우리가 좀 딱딱한 조직들도 다 없어졌을 때 우리가 백고라라고 하니까 그때는 1, 2, 8이 맞는데 1년 정도 걸리는 게 맞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기온, 외부 온도가 제일 중요해요. 네. 외부 온도라 함은 뭐 예를 들면 저기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 약사 부인이 남편을 뭐 7년간인가요? 뭐 이렇게 같이 미라 형태로 데리고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잘 말린 건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기 환경이 뭐냐, 즉 덥고 습하면 세균이 빨리 번식하거든요. 우리가 뭐 의사분들은 아시지만 죽은 다음에 부패가 되는 게 배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배에 대장에 있는 특히 맹장이라는 부분에 있는 세균이 좀 더 올라와서 부패가 시작되는데요. 그게 겨울철 뭐 알프스에서 죽은 사람은 거의 부패가 안 돼요. 잘.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겨울이라도 방 안에서 뜨뜻하게 밑에 전기장판을 깔고 돌아가신 분은 그게 하루만 해도 막 부패가 막 심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부패가 되는 거 플러스 진물이 나오고 뭐 이런 좀 상상만 해도 약간 좀 참혹한 그런 이 과정 플러스 중요한 게 파리예요. 파리는 하루 만에 알을 까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뭐 건조하고 파리가 번식하기 힘들고 부패도 건조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면 파리가 구더기가 번식해갖고 할 환경이 안 돼요. 그럴 경우에 이제 뭐 이런 먹는 걸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과메기 같은 것도 일종의 사체인데 그것도 그냥 말려서 먹잖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환경이 중요한데 그 환경 중에서 5월 말에서 6월 초에 그 전라도죠, 순천. 거기서 날씨가 중요한데 많은 정보에 의하면
그때 날씨가 비도 왔다가 한낮엔 땡볕이었다가 물론 밤에는 좀 기온차가 있었죠 꽤. 네. 그래서 그런 게 겹치니까 뭐 뜨겁고 습도가 있으니까 세균이 잘 번식하고 물렁물렁해지고 파리가 앓까고 파리가 뭐 엄청난 번식을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진물로 이렇게 일반적인 제가 1년이라 말한 그거는 그런 환경이 조금 덜 돼 있는 데서도 1년이라는 건데 그런 엄청난 번식력 때문에 18일 만에 뭐 2주 만에도 되고요. 외국 논문에 발표된 거는 뭐 10일 만에 완전 백고라 뭐 1년 걸릴 거가 왜냐면 미시시피에서 뭐 13세 소녀가 미시시피. 그런 논문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빠르긴 한데 언유주얼한데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가장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그 무슨 별장하고 가까운 곳이었는데 네네. 그 왜 시신이 그 유병헌이라는 걸 확인할 때까지 그렇게 오래 걸렸느냐 뭐 그건데 아, 네. 그리고 뭐 뼈를 가지고 왜 DNA 검사를 보내가지고 오래 걸렸다 뭐 그건 사실은 네. 뭐 말 못할 사정이 있는데요. 네. 특정 누구를 뭐 특정 기관을 뭐 이렇게 얘기하기 좀 힘들어서 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사 죽음을 모르는 시신인데 이게 중요도가 예를 들어 뭐 누구다 유명한 사람이다 이럴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뭐 17시간 만에도 DNA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도 이제 근육 조직으로 했죠 이번에 국가에서. 근데 이제 일상적인 일상적인 죽음에서는 뼈로 해요. 왜냐하면 그게 보통이에요? 예, 국가수에서도 원해요. 왜냐하면 부패가 되면 그러니까 부패가 된 시신에서요. 네. 부패가 되면 이게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세포가 깨지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근육 조직이나 물렁 조직을 선호 안 하고 뼈를 원하는데 또 늑골도 보통 갈비뼈로 하거든요. 근데 갈비뼈로 하는데 이걸 딱 쪼개봐서 안에 골수가 살아있다는 확신이 들면 갈비뼈를 보내는데 이게 아마 제가 그 부검이랑은 얘기를 해보지 않았지만 까맣게 보이면 국가수에 보낼 때 국가수에 싫어요. 이게 죽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나오면 2번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시신의 그 DNA 국가수에서 이제 독점이라고 하죠. 뭐 관리하니까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아마 그래서 대퇴골을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대퇴골은 딱딱하니까 물론 대퇴골도 빨리 하려면 빨리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일주일 만에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도 이게 이제 그냥 변사자, 노숙자라고 생각을 해서 경찰에서도 긴급으로 안 보낸 거고 네. 국가수에서는 당연히 하던 대로 했으니까 이게 늦어진 거죠. 아마 그리고 40일 걸린 이유는 진짜 40일 걸린 게 아니고요. 네. 한 30일이나 뭐 이렇게 걸렸을 거예요, 보통. 뼈니까. 근데 아마 유병헌이 프로파일이 떴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미토콘드리아라든지 네네. Y염색체를 추가 추가로 확인. 확인해요. 그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되니까 섣불리 발표했다가 또 난리가 나니까. 대책회의도 해야 되고 네. 뭐 그런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 제가 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네. 그런 어떤 사람의 죽음에 네. 대해서 지금 보면은 경찰이나 검찰에서만 이제 의학적 지식이 별로 없는 네네. 이런 분들이 초동 단계에서 이제 파악을 하고 보다 정밀한 걸 국가수로 보내는데 네. 뭐 해외에 보면은 법의학자들이 먼저 이렇게 보는 그런 게 있다. 되게 정치적인 걸 물어보자. 예. 예, 뭐 그거는 예, 원래 이상적인 건 법의학자가 나가서 뭐 1번만 하더라도. 아, 그 정치적인 얘기인가요? 제가 여쭤보는 아니, 왜냐면 게. 그 수사권이에요, 그게.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신을 누가 관리하냐인데 네. 이제 미국 같은 그러니까 대륙법과 이 영미법이 다른데 네. 예를 들어 대륙법,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 똑같이 검사한테 있어요. 그게 나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검사가 뭐 일일이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한테 맡기는데, 네. 근데 이제 지휘만 하죠. 근데 이제 경찰분들은 검 시간이란 게 있어요. 경찰 내부에.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의사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그냥 그 뭐 유전공학과도 나오시고, 네.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추후에 훈련을 받는데 네. 그분들이 되게 싫어하시겠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아. 근데 전문성이란 면에서 사실은 네. 조금 그리고 그러면 뭐 일본처럼 모든 시신에서 의문 시신은 법의학자 나가냐?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 법의학자가 뭐 한 40명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여러 명한테 하는데도 제가 되게 바쁜 이유가 네. 물어볼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전국 72개 의과대학에 모두 다 법의학 교실이 있고, 네. 근데 물론 거기도 국가수 같은 기관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법의학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회를 해보면 제가 최근에 학회를 갔다 왔는데 일본 학회를 네.
학교를 가보면 한 200명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물론 뭐 DNA 하신 분도 있고 여러분이 있는데 학회를 하면 좀 그렇죠. 약간 좀 그러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죽음 부분에는 너무 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이것도 뭐 네. 지금 제가 뭐 인터뷰도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네, 이것도 이제 이 중요 사건이니까 관심, 또 관심이 딱 없어져요. 죽은 사람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늦어지고 아무래도 조금 전문가적인 검안도 네. 하고 했으면 좋았겠죠. 저는 하여튼 왜 뼈를 가지고 DNA 검사를 해가지고 시간을 끌었나가 제일 궁금했는데 원래 늘 그렇게 해왔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네, 뭐 그 국가수에서도 그렇게 부분은 원하죠. 일단 풀리네요. 그러니까 그걸 떼서 보내는 사람이 경찰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는 부검이가 떼어서 보냈는데. 부감의가요. 네, 근데 그 국가수 내부에서도 이제 일반 사체는 부패가 심할 경우에는 뼈에서 보내요. 물론 그러니까요. 살아있는 네. 프레시한 뭐 돌아가신지 뭐 부패가 안 된 경우에는 혈액에서 하니까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는 뼈를 보낸 건 루틴한 일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마 유병원이 나오니까 정말 깜짝 놀랐을 거야, 아마 유전자 센터에서. 천천히 루틴대로 하던 건데 네. 제가 말씀드린 뼈라 해도 사실은 뭐 이게 팟캐스트니까 네. 빨리 하려면 3일이면 해요. 뼈래도. 뭐 피 같은 경우 뭐 그러니까 급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거죠. 의심을 안 했던 거죠. 그 사람이 유병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뭐. 그게 전혀 문제인 거지. 못했겠죠. 그게 문제인 거야. 네. 바로 그 옆에서 발견된 시체인데.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거를 조금 의심을 했더라면 바로 나왔겠죠. 그래서 경찰청장 경질설까지 나오는 거죠. 지금. 네네.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아까 지문 이제 부분 지문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그 부분 지문을 왜 그 처음 발견했을 때는 안 한 거예요? DNA 뼈 조각만 보내고? 그건 이건 뭐 제 추측인데요. 네. 제 추측인데 그냥 편하게 말하면 처음에는 열심히 안 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물에 끓여서 하는 기법도 있고요. 냉동 건조 기법도 있고 지문을 현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최신 기법이에요, 나름. 근데 이제 처음에 시도한 거는 제 생각에는 끓여서 남아있는 연부 조직에 손가락이 좀 있으니까 부글부글 끓인 다음에 단백질이 굳힌 다음에 이게 용기선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 쓰나미 때도 예전에 뭐 태국인가요? 쓰나미 있을 때도 그 방법을 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를 했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나왔어요. 시신이 부패가 심하니까. 네. 근데 이러면 이제 다른 기법을 써봐야 되는데 일반 변사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속된 말로 깜짝 놀라갖고 유전자 언지를 줬겠죠. 이게 유병원의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현출을 서둘러서 다르게 한 거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문을 확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한 것만 해보고 그리고 나름 최신 거를 했는데 네. 근데 세컨 최신을 또 해야 되는 건데요. 그 노력을 그럼 최신 기법 여러 가지 중에서는 제일 쉬운 것만 하고 그 더 복잡한 전문적인 건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경찰들이 싫어할 텐데 네. 예, 그런 셈이죠. 아니 뭐 하여튼 모든 이 변사체를 가장 비싼 뭐 최고로 정밀한 방법으로 검사를 그렇게는 할수 없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뭐 미국 CSI 영화처럼 하려면 네.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살아야겠죠. 네. 어쨌든 지금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왜 그 시신이 유병원일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냐라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 생각을 안 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프로세스로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네. 보는 거죠. 의심하지 않았으니까. 그 일각에서는 그 인체 조직뿐만 아니라 뭐 옷이라든지 옷에 묻어 있는 흙이라든지 토양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의 토양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까지도 그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데 그 부분도 그럼 국가수에서 다 하는 건가요? 네, 그 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사망 시기도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 사망 시기 같은 경우는 곤충을 주변에서 채집해갖고 구더기. 네. 그래갖고 우리가 조사를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법의 건충학이라고 그래서. 네. 그거는 뭐 제 전문가는 아니고 고려대학교 법의학의 뭐 박성환 교수님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분이 이제 그거를 하세요. 아. 하시는데 이제 그런 법의 건충학적인 방법도 알았다면 썼겠죠 주변에. 네. 그리고 토양 같은 것도 예를 들어 시체 유기의 가능성이 있지 않냐. 네. 가 있으니까 외국 같으면 일단 확보를 해놨겠죠. 네. 외국 같으면 외국 같으면 해놨겠죠라는 말은 아니 저 이거는, TV 보니까 뭐 이렇게 줄 쳐놓고 뭐 이렇게 막 줍던데 그게 그거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법이 곤충학이라는 건 그게 쉽게 말하면 시신에서 발견된 곤충이
몇 마리나 있고 얼마나 큰 곤충이 뭐 발견되냐 이런 걸 따지는 맞습니다. 거겠군요. 종류, 양태, 크기를 가지고 네. 얼마나 되는지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에 사는 분이 두 분이 있는데 네. 그 두 분을 불러다가 하려면 그 사람이 유병원이다 네. 라는 의심을 했으면 그렇죠. 뭐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해줬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기법이 아니니까 네. 이렇게까지 커질지 몰라. 이게 뭐 아, 유병원 지금은 없나요? 유병원 사체 그 곤충들이? 네, 아마 털어냈을 것 같아요. 아. 그거는 털어냈다. 뭐 루틴하게 하는 게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예. 하는 게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음모설이 있으니까 예. 그럴 때는 이런 게 있었다 하고 딱 제시하면 좋은데 토양도 여기 토양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40일 전에 그러니까 그때 처음 부검을 만약에 했다면 하는 거 하고 지금 현재 40일간 이제 냉동실에 있던 시신을 다시 꺼내서 부검하는 거 하고의 그 알아낼 수 있는 정보량은 차이가 상당히 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제 사견으로는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때 처음에 부검을 했을 때 뭐 부검을 엉터리로 한 건 아니거든요. 네. 제대로 했는데 그때 뭐 이 지금 말씀하신 신원확인이라든지 이게 유병원이었으면 했어야 될 국민적 의혹이 있을 테니까 그런 몇 가지를 안 한 거지. 그냥 제 생각인데요. 네. 이번에 뭐 정밀 부검을 해도 네. 크게 달라질 건 없지 않나. 만약에 CT나 CT를 찍었을 거고 뭐 내부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사해서 혹시 손상의 흔적이 있었으면 근데 오늘자 동아일보를 보니까 아마 조금 국과수에서 얘기를 했나 본데요. 그런 건 없지 않나 이렇게 나온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뭐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럴 거라고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꾸 크게 달라질 그러니까 뭐 자살이냐 타살이냐 뭐 이런 거를 가름할 그건 없을 거다. 자꾸 그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뭔가 이렇게 국가수 쪽하고 얘기가 오고 가는 건 아니요, 있으신가 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국가수에서 이제 비밀로 하겠죠 이제. 네. 그 예, 교수님, 이해해 주세요. 네, 예.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냥 전문가시니까 네네. 이런 사체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게 자살일 거냐 타살일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네네. 사견은 어떠십니까? 과학적으로 물어보면 모른다 그러고요. 예. 알 수 없다고요. 네, 이제 개인적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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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게 우리 사망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네, 내인사, 즉 병사, 네, 그다음 외인사의 자살 타살 사고사가 있고요. 예, 불명이 예. 있는데 네, 제가 과학적으로는 불명이라고 낼 것 같고요. 만약에 다른 게 없다면. 네, 네, 그다음에 독곡물 검사를 뭐 내일 발표한다니까 오늘 한다고 그랬다가 내일로 바꿨거든요. 예, 근데 이 독곡물을 봐야지 알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제기되고 있는 저체온사나 아니면 뭐 스트레스, 네, 그러니까 산길을 걸었을 거고 도주 경로를 1, 2, 3 이렇게 분류하는데요. 네, 산길이고 노령을 감안한다면 만약에 자살에 대한 독곡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그 스트레스에 의한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정신적 스트레스 말고도 네. 몸에 가해진 스트레스에 의한 사망이 아닐까 심장이나. 아, 근데 이제 혹자들은 타살설을 제기하는데요. 근데 타살설을 반박할 근거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현재는. 그러게요. 네, 왜냐하면 그 목에 그 연부족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목을 졸랐다든지 네, 그랬을 때 뭐 설골이 부러지지 않는 한 안 부러지는 경우도 한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목 조른다든지 이런 것도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독극물이 나온다고 해도 본인이 스스로 먹었는지 남이 먹였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와도 모르고 뭐 안 나와도 모르고. 타살이었다면은 그냥 거기 매장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매장, 안매장, 안매장. 네, 뭐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제 뭐 기자분들이나 네. 아니면 많은 상상력을 하시는 분들이 추론해봐야죠. 그 5월 말로 추정되는데 왜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느냐, 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밤에 도주를 했을 것 같아요. 낮에 아마 숨어 있다가 경찰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거기 보초를 안 세워놨는지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아마 밤에 달아나면서 아마 그때 일교차가 5월이니까 5월 말인데 조금 더웠더라도 아마 일교차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또 두껍게 옷을 입는 바람에 더 부패가 빨리 진행된 가능성도 있는데 그 일교차가 아니면 조금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참 평소에 워낙 지금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특히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는
뭔가 뭘 해도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네.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자꾸 이해 안 가는 부분들 뭐 그 소주병 뭐 술 안 먹는데 왜 술병은 왜 있냐부터 시작해서 뭐 단종된 소주병이 있었다니 뭐 이게 참 비르푸대는 왜 그 안에다가 그러니까 갖고 이게 다니는지. 괴담 음모론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음. 참 이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왕 연결한 김에 끝으로 저 법의학 발전을 위해서 뭐 정책적으로 뭘 좀 고쳐야 된다거나 뭐 국민 여러분께 뭐 아니면 저기 의료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한 말씀 하시죠. 네, 워낙 비메이저가라 지원도 네. 안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때 관심을 가졌다가 의대생도 네. 뭐 보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또 요즘 학생들은 좀 그런 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사실 해도 취직이 쉽지 않아요. 국가가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공무원을 뽑는 거기 때문에 자리가 늘기 쉽지 않고요. 아, 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어도 걱정이 될 정도의 네. 그러니까 뭐 일부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은 법체계 시스템인 일본만 보더라도 좀 우리랑 다르죠. 그러니까 항상 다르다 하고 그냥 그렇게만 보게 되니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계기가 될 수는 없겠지만 향후에도 그런 거를 조금 오히려 이런 기본적인 걸 하는 게 국민 안전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데 돈 쓰는 것보다는 네.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 말은 결국에는 유병원을 잡아낸 건 국가수 아닌가요? 그죠? 국가수죠.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도 경찰청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법의학자들이 의무적으로 몇 명씩 근무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러면 안 될 거야. 아마. 그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네. 그 공무원이고 네. 경찰의 지휘를 받게 되면 네. 이게 또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다. 그러면 법의학을 근무한 사람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고민 좀 해주세요. 변호사님이랑 뭐 네. 저희가 정책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관련되신 분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 죽음에 대한 관리 이 부분을 의학적 부분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그 법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의학적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법의학을 전공해도 의과대학 같은 데서 이 교수를 하거나 아니면 국가수 같은 데 가는 거 말고는 일자리가 거의 없군요. 그럼요. 교수가 되기 또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대학에 없어요. 이득이 되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네. 돈 버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서울대학교랑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건국대 그리고 지방에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이 정도만 교실이 있고요. 다른 20몇 개, 20몇 개죠. 의과대학에는 없습니다. 네. 하긴 저부터 반성해야겠어요. 네. 평소에 법의학에 대해서 관심 없다가 이런 사건 터지니까 지금 전화 연결 부탁드려가지고 여쭤보고 막 그랬으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법의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또 한번 취재해가지고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훔치는 사람.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장기와 뼈, 살아있는 사람을 사고 파는 섬뜩한 지하세계. 삶과 죽음이 냉정하게 현금으로 거래되는 시장. 전 세계 장기 브로커, 뼈도둑, 혈액농장, 아동 납치범 추적에 관한 이야기.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서점에 있습니다.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히구라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팟빵, 아이튠즈 등을 통해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이메일 radio@doc.co.kr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1666-1895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이 청취 소감 말고 제보 뭐 이런 거 한번 다뤄봐라 이런 의견도 보내주시면 그렇죠.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적극적으로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PD 송수연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4년 7월 25일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